여기는 체코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 한국 K9 자주포 추천합니다. 지금 한국 무기를 사자고요? 우린 프랑스 무기 쓰는 나라입니다. 급이 달라요, 급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쾅 치며 말했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전장에 들이자고?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웃음.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데요? 어떡하려고 그러나? 결국 모두가 프랑스를 택했습니다. 명품 무기라며 역사와 신뢰를 운운하며 전부 프랑스에 사인했죠. 그로부터 몇 년 후, 자주포는커녕 매뉴얼조차 받지 못한 체코. 아니 언제 줄 겁니까 프랑스? 좀 더 기다려 체코. 너희 차례 아니야.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웃나라 폴란드는 이미 K9으로 완전 무장을 마쳤는데 체코는 3년째 빈손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유럽이 지금 한국을 외치고 있고 명품 무기를 운운하던 체코는 한국 저희 좀 살려줘요 라며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틴 코바르입니다. 체코 국방 전문지 디펜즈니 페르스펙티바에서 20년째 군수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무기 체계와 국제 군수 시장을 분석해왔죠. 사실 저는 K9 자주포를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선 제 말이 조롱당했죠. 그리고 지금 모두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체코 국방부 본관 3층 대회의실. 늘 그렇듯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자주포 제안서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프랑스의 차이사르 155mm 자주포, 독일의 PZH-2000 자주곡 사포, 그리고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 총 12명의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베트르 피알라 국방장관을 비롯해 각 군 고위 장성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몇 자문위원들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K9에 대한 분석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자주포 도입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란 장군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차이사르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럽의 전통 방산업체니까요. 기술력도 검증됐고 우리와 오랜 협력 관계이기도 하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프랑스가 안전한 선택이죠. 독일도 나쁘지 않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의 K9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장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썬더의 성능을 보시면요. 사거리가 40km에 달합니다. 프랑스 차이사르보다 10km나 더 멀어요. 그리고 연사 속도도 분당 6발로 훨씬 빠르죠.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실전 배치하자는 거예요. 아직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요? 다른 참석자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신생 방사무기예요. 우리가 먼저 시험해볼 이유는 없죠.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시리아 국경에서 실전 경험도 쌓았다고 하고요. 그러자 밀란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터키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전통 동맹국과 거래해야죠.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보세요. K9은 차이사르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나요. 그리고 납기일도 훨씬 빠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장관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정성을 중시해야 해요. 프랑스 차이사르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한국 업체와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밀란 장군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미 충분히 검토했어요.
프랑스로 결정하죠.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어요. 전통적인 파트너를 믿는 게 맞죠. 그날 제 의견은 단 3분 만에 폐기됐습니다. 모든 게 프랑스로 결정됐죠.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선택 정말 맞는 걸까? 회의실을 나서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 기자 파벨이 다가왔습니다. 마르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프랑스가 더 안전한 선택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안전하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닐 텐데요. 파벨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 다음 기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요. 한국 무기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배제당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K9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터키군의 운용 보고서, 인도군의 성능 평가, 모든 데이터가 K9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업체들의 고객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기술 지원 한라인, 현지 기술자 파견 프로그램, 정기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 이런 건 유럽 업체들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이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의 선견지명이 증명될 거라고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저는 계속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첫 6개월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양국 정부 간 협정 체결, 계약 조건 협상, 기본 설계 검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에게는 묘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업체들의 태도가 좀 이상했거든요. 뭔가 여유롭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이미 돈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열정도 별로 보이지 않았죠. 반면 한국의 움직임은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터키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의 정밀 타격 성공, 아이시스 거점 무력화 작전 참여, 모든 실전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의 훈련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고 했죠. 심지어 호주까지 K9 도입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지를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프랑스 쪽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계약 후 1년,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년, 그래도 무소식이었습니다. 3년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포탄 운용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조차 프랑스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린 무기만 줄 뿐, 훈련은 각자 알아서. 전장에서 병사들은 포를 작동시키는 법도 모르고 훈련했습니다.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됐습니다. 그때 K9을 밀어붙였다면 회의실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첫 번째 지연 통보가 왔을 때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2021년 여름이었어요. 프랑스 네스터사의 장 피에르 뒤퐁 부사장이 프라하에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곧 정상화될 겁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납득할 만한 이유였죠. 체코 국방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연은 달랐습니다. 2022년 봄 또 다른 통보가 왔어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포신 설계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추가로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르 대령이 화를 냈어요.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계약금은 이미 70%나 지불했는데 말이야. 밀란 장군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럴 줄은 몰랐어. 보통 약속은 지키는 편인데 저는 상황을 취재하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무기 자체도 주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운용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체코군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계속 미뤄졌죠. 정비 지침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품 교체는 어떻게 하는지, 정기 점검은 언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실탄 훈련 프로그램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심지어 포탄의 탄도 계산 데이터까지 공개하지 않았죠. 사거리별 각도 설정, 기상 조건별 보정값,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말이에요. 저는 프랑스 측 담당자 듀퐁 부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운용 매뉴얼 하나 없이 어떻게 훈련하라는 겁니까? 듀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미스터 코바르,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무기 납품과 훈련 지원은 완전히 별개 계약입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시면 당연히 고려해보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들어요 도대체? 처음 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듀퐁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만 해도 무기 가격의 40% 수준이에요. 기술 지원까지 포함하면 60%는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긴급 출장비, 체류비는 별도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처음에 제시한 가격의 2배가 넘는다고요. 듀퐁은 뻔뻔했습니다. 사기라니요? 이게 국제표준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해요. 불만이 있으시면 계약을 파기하셔도 됩니다. 대신 위약금은 각오하셔야겠지만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불한 계약금의 150%입니다. 게다가 배상금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유럽의 전통적 파트너가 하는 짓인가? 체코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체코군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브라질의 요시프 중사를 만났습니다. 중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정말 막막해요. 차이사르 포를 받으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뉴얼도 없고 교관도 없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로만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병사 파벨도 하소연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포탄 장전법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첨단 무기를 유튜브로 배우다니. 토마시 상병은 더 심각했습니다. 기자님,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실전에서 잘못 쏘면 어떡하죠? 아군을 맞추면 어떡하고요? 정확한 사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젊은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국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훈련장 한쪽에서는 교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란티셰크 대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까요?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적이 공격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포를 쏘긴 쏘는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다른 교관 얀소령도 동조했습니다. 프랑스에 아무리 요청해도 답변이 없어요. 언제 매뉴얼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로 나토 훈련에 참가하라고요.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체코군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훈련해야 했습니다. 브라질의 요시프 중사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로 겨우 기본기를 익혔어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포탄 장전법을 배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사거리 계산법을 찾아봤죠. 하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정확한 명중률은 더더욱 알 수 없었죠. 혹시 오발하면 어떡하나, 아군을 맞추면 어떡하나,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훈련장에서 만난 토마시 상병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렇게 훈련해서 실전에 나가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기자님. 적보다 우리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파벨 병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구식견인포가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건 어떻게 쓰는지 알거든요. 군 간부들은 더 답답해했습니다. 프란티셰크 대위가 하소연했어요. 이런 식으로 훈련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겠어요.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적이 공격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포를 쏘긴 쏘는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기사를 쓰며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았어요. 맨손으로 자주포 훈련하는 체코군. 프랑스는 돈만 받고 나 몰라라. 기사가 나가자 파장이 일었습니다. 체코 국민들도 분노했어요. 세금으로 산 무기를 제대로 쓸 수조차 없다니. 국방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죠.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추궁했어요. 도대체 뭘 산 건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냐. 하지만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의 대부분을 지불한 상태였거든요. 계약을 파기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게다가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언젠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체코를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대충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았죠. 돈만 받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유럽의 전통적 동맹국이 할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K9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터키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해줬다고 했어요. 포병 운용법부터 정비 요령까지 모든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현지 생산까지 지원해줬다고 했죠. 인도 기업들과 합작해서 부품 공장도 세웠다는 겁니다. 호주에서는 실전 시나리오 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고 했어요. 각종 상황별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줬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이구나.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만들고 있었어요. 반면 프랑스는 그냥 물건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했죠. 고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좀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K9의 장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그저 상황을 지켜보며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즈음 폴란드에서 K9 자주포 도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약한 지 불과 12개월 만에 대규모 납품 완료, 실전 배치 후 성능 검증까지 끝났다는 뉴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은 무기뿐 아니라 운용 매뉴얼, 교관, 실탄 훈련까지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알아서 해라 했던 것과 정반대였죠. 유럽의 무기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방 관련 뉴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K9 자주포 첫 인도 완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폴란드가 K9을 샀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계약 체결 후 단 1년 만에 첫 번째 배치가 완료됐다는 것이었죠. 체코는 3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즉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발표문을 찾았어요. K9 크랩이라고 불리는 폴란드 버전의 K9 자주포, 총 222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첫 24대가 이미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지원 장비와 함께요. 탄약 운반차, 지휘 통제 차량, 정비 장비까지 완세트로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에서 기술진 30명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6개월간 폴란드군과 함께 생활하며 완벽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운용법은 물론이고 정비, 전술 운용까지 모든 걸 가르쳐준다는 것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요? 체코가 프랑스에게 얼마나 간청해도 주지 않았던 걸 한국은 당연하게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즉시 폴란드 동료기자 안제이 노바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제이, 폴란드 K9 소식 들었어. 정말 그렇게 빨리 받은 거야. 안제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르틴, 정말 놀라워.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약속한 날짜보다 2주나 빨리 도착했어. 그리고 품질도 완벽하고.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폴란드행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집장에게 출장을 요청했어요. 폴란드 K9 현장 르포를 써보겠습니다. 체코와 비교 분석도 해보고요. 편집장 프란츠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독자들도 궁금해할 거야.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안제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마르틴, 정말 와줘서 고마워. 직접 보면 더 놀랄 거야. 우리는 바로 바르샤바 외곽의 폴란드군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새까맣고 위압적인 포신,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이 달린 포탑, 모든 게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그것도 수십 대나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폴란드군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포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마치 몇 년간 써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안재희에게 물었어요. 저 병사들 언제부터 훈련을 받은 거야? 한국 기술진들이 온 지 3개월 됐어. 근데 벌써 저렇게 능숙해졌어. 우리는 폴란드군 지휘관 야누시 소령을 만났습니다. 소령은 환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줬어요. 환영합니다, 기자님들. K9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걸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력은 어떤가요? 소령의 답변은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이에요. 우리와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 지원해주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새벽에라도 와서 알려줘요. 그리고 단순히 조작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술 운용법부터 정비 요령까지, 심지어 실전 상황별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소령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준 작전 매뉴얼이에요. 각종 지형별, 기상별, 상황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산악지대에서의 포격법, 평지에서의 기동법, 비 올 때 주의사항, 눈 올 때 대응법, 적의 방역이 예상될 때 회피 기동까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더 놀랐어요. 이런 걸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건가요? 그럼요,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라고. 그 순간 저는 프랑스와의 극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데 한국은 당연하게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야누시 소령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도 빨라요. 소령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앱을 보세요. 24시간 기술 지원 한라인이에요. 한국 본사와 직접 연결됩니다. 긴급한 문제는 12시간 내에 해결책이 나와요. 사소한 고장이라도 즉시 대응해줘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체코가 프랑스에게 아무리 요청해도 답변조차 제대로 안 오는데 말이에요. 훈련장에서 실제 포격 시연도 봤습니다. K9의 성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15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오차는 3m 이내였어요. 연사 속도도 엄청났습니다. 3발을 연속으로 쏘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격 후 기동성도 뛰어났습니다. 포격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해서 적의 방역을 피했죠. 이동 시간은 1분도 안 걸렸어요. 폴란드 군들은 정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어요. 이런 무기를 갖게 된 게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정말 강해진 것 같아요. 다른 병사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정말 친절해요. 우리를 진짜 동료처럼 대해줘요. 야누시 소령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해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진짜 파트너. 그게 바로 체코에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안제이와 함께 훈련장을 둘러보며 계속 놀랐어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탄약고, 정비창, 지휘소까지. 한국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지원해줬다고 했어요. 심지어 폴란드 현지 업체들과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이전도 함께 이루어진 셈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폴란드도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겠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에 안제이가 말했어요. 마르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의심했어. 한국 무기가 정말 믿을 만한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이건 무기가 아니라 미래야. 저도 동감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어요. 21세기형 방위 솔루션이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정해진 날짜, 약속된 품질로, 완벽한 지원과 함께. 반면 프랑스는 어떤가요? 3년째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쓰며 확신했습니다. 유럽의 무기 시장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야누시 중령이 특별히 저희를 다시 훈련장으로 초대했어요. 어제 보지 못한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훈련장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18대가 일제히 포진해 있었고 대규모 실전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나토 표준 시나리오 훈련이에요. 적의 기갑부대가 침투했다는 가정에 진행하는 거죠. 폴란드군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 설계한 새로운 전술이에요. 훈련이 시작되자 정말 숨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K9이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었어요. 1번 포는 15km 지점의 가상 전차 부대, 2번 포는 12km 지점의 포병 진지, 3번 포는 20km 지점의 지휘소. 모든 포가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쾅, 쾅, 쾅. 18발의 포탄이 동시에 날아가는 굉음이 대지를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시간에 모든 목표 지점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100% 명중이었어요. 안제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예술이야. 이런 정밀함은 처음 봐. 중령이 더 놀라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시 타격이 아니에요. 각 포탄이 정확히 계산된 순서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거죠. 먼저 지휘소를 무력화하고 그 다음 포병 진지, 마지막에 전차 부대. 적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이런 정교한 전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화력 통제 시스템 덕분이에요. 모든 K9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통합된 두뇌처럼 작동하는 거죠. 실제로 지휘 통제 차량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전 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 K9의 위치, 상태, 탄약 보유량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목표물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타격 순서와 방법을 계산해 주더라고요. 폴란드군 화력통제관 얀 대위가 설명해 줬습니다. 예전에는 각 포가 개별적으로 사격했어요. 소통도 무정의로 해야 했고 조율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동화됐어요. 지휘관이 목표만 지정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적응성이었습니다. 훈련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목표물이 나타났어요. 적의 증원 부대라는 설정이었죠. 그러자 K9들이 즉시 새로운 목표로 포신을 돌렸습니다. 기존 사격을 중단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 거였어요. 이 모든 과정이 30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 속도였어요. 중령이 설명해 줬습니다. AI 기반 전술 시스템이에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법을 찾아내죠. 인간 지휘관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인간이 내려요. 기계는 옵션을 제시할 뿐이죠. 훈련이 끝난 후 폴란드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모두가 K9에 대해 극찬했어요. 카지미에시 상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배우니까 정말 쉬워요. 모든 조작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터치스크린으로 마치 스마트폰 쓰듯이 조작할 수 있어요. 요제프 병장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거의 안 나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정비도 정말 쉽고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르친 상병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예전 구소련제 무기는 정말 복잡했어요. 고장나면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도 어려웠고 부품도 구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K9은 모든 게 체계적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스크린에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나와요.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줘요.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담긴 무기라니.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을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야누시 중령이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믿을 만한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K9은 무기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우리와 함께 전장에서 싸워줄 진짜 동료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성공을 원하더라고요.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에 안제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이건 정말 혁명이야. 한국이 방산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어요. 21세기형 지능형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가 완벽하게 통합된 미래형 솔루션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기만 한 게 아니라 폴란드군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지원했어요. 진짜 파트너가 되어준 거였죠. 그래서 결과도 이렇게 완벽했던 거였고요. 마르틴, 너 그때 한국말 했었지? 예전 제 의견을 묵살했던 동료가 불쑥 물어왔습니다. 군사 포럼에서도 K9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고 유럽 각국이 한국 방산업체와 회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한국 무기를 이름값 부족이라 말하지 않았죠. 전 세계가 눈을 떴습니다. 결국 실전에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요. 폴란드에서 돌아온 후 프라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쓴 현장 르포 기사가 체코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제목은 이랬어요. 폴란드의 K9 기적, 체코는 왜 아직도 기다리나? 한국의 완벽한 지원 vs 프랑스의 나 몰라라. 기사가 나간 후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군 간부들, 동료 기자들,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요? 우리는 왜 그걸 선택하지 않았죠?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온 결과예요. 폴란드군의 만족도는 정말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지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3년 전 회의에서 함께했던 페트르 대령이었어요. 대령은 어색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마르틴, 기사 잘 읽었어. 정말 그렇게 빨리 받은 거야. 네, 계약 후 1년 만에 완벽하게 받았어요. 그것도 모든 지원 시스템과 함께요.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3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 그리고 3년 전 제 의견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밀란 장군도 찾아왔어요. 장군은 평소와 달리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마르틴,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한국 무기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시는군요.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체코도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프랑스와 이미 계약했는데 어떻게? 위약금도 문제고.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K9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거든요. 노르웨이가 K9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핀란드도 한국과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죠.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한국 무기는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됐죠. 체코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원래 포럼에서도 K9이 화제였어요. 포럼 좌장인 블라디미르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요. 폴란드 사례를 보면 확실해졌죠. 성능, 신뢰성, 지원 시스템 모든 면에서 우수해요.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고객을 파트너로 대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죠. 우리도 그런 파트너가 필요해요. 토마시 대령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비밀이 뭘까요? 왜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지원하는 걸까요? 저는 폴란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신성하게 여겨요.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또 다른 참석자 얀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높은 거군요. 한번 한국 무기를 쓴 나라는 계속 한국을 찾는다던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터키는 K9 추가 주문을 결정했어요. 인도도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고 했죠. 호주는 한국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브랜드 파워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으로 쌓아올린 신뢰. 그것이 한국 무기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체코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거든요. 독일 국방부가 한국 기업들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 자존심에 큰 타격이었죠. 벨기에도 K9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가까웠던 나라인데 말이에요. 네덜란드는 아예 공식적으로 K9 평가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는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어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어서였죠. 그런 변화를 가장 실감한 건 브뤼셀 국제 군사 전시회에서였어요. 매년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였죠. 예전에는 한국 부스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경거리 정도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부스 앞에는 항상 줄이 서 있었어요. 각국 군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렸죠. 저는 한국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대로템 유럽 지역 총괄 김민석 이사였어요. 김 이사는 조심스럽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였습니다. 유럽에서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폴란드 성공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의가 들어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성능보다는 지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교육, 정비,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토털 솔루션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김 이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죠.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업체들과는 확실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가 K9 도입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핀란드도 예비 계약에 합의했다고 했죠. 이제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은 대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3년 전 그 회의실 상황을요. 모두가 한국을 조롱하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어요. 이제 체코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프랑스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의 시간이 왔다고요? 폴란드는 K9으로 실전 훈련을 거듭하며 자체 부대 편성에 돌입했습니다. 병사들의 만족도, 정신 앞기율, 정밀 타격률, 수치 하나하나가 유럽 무기들을 압도했죠. 특히 K9 유저 클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각국 운용 데이터를 공유하며 한국과 공동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공급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폴란드 첫 취재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K9 추가 주문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최초 계약의 2배 규모로요. 222대에서 무려 672대로 늘린 거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신무기 도입할 때는 조금씩 늘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폴란드는 확신을 가지고 대량 주문을 한 거였죠. 저는 다시 한번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였어요.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만난 안제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틴, 이번엔 정말 대단해. K9이 폴란드군을 완전히 바꿔놨어. 우리는 바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K9 자주포들이 3개 대대 규모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군 병사들의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있었죠. 야누시 소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중령은 더욱 환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마르틴, 정말 반가워요. 이번에 보면 더 놀랄걸요. K9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물었습니다. 중령이 태블릿을 꺼내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첫째, 정확도가 계속 향상되고 있어요. 초기에는 목표 지점 오차가 5m 이내였는데 지금은 3m 이내예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원해 주거든요. 둘째, 신뢰성이 정말 뛰어나요. 1년간 운용하면서 중대한 고장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동률이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셋째, 기동성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처음엔 진지 변경에 30초 걸렸는데 지금은 20초예요. 병사들이 숙련되면서 더 빨라진 거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K9 유저 클럽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중령이 컴퓨터를 켜서 더 자세히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각국의 K9 운용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터키에서는 지금 야간 훈련 중이라고 나오고 인도에서는 정비 점검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호주는 해안 방어 훈련, 에스토니아는 나토 연합 훈련,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매일 각국에서 훈련 결과와 운용 데이터를 입력해요. 포격 정확도, 기동 시간, 정비 현황, 문제점 등등.
그러면 한국 본사의 AI 시스템이 이를 종합 분석하죠. 패턴을 찾아내서 개선점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중령이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터키군이 산악지대에서 새로운 포격법을 개발했어요. 경사진 지형에서의 정확도를 30% 높이는 기법이었죠. 이 노하우가 즉시 전 세계 K9 운용국에 공유됐어요. 우리도 산악훈련에 바로 적용했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또 다른 예도 있었습니다. 인도군이 극한 고온 환경에서의 정비 요령을 개발했대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정상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직접적으로는 우리 환경과 다르지만 여름철 혹서기에 응용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여름 훈련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호주의 사례였어요. 호주군이 해안 방어용 특수 전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정말 혁신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상륙하는 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새로운 사격법이었죠. 이 전술이 공유되자 모든 해안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폴란드는 해안이 있으니까 바로 훈련에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공유가 일방적인 게 아니었어요. 폴란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겨울철 혹한기 운용법을 개발해서 공유했어요.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게 하는 기법이죠. 이게 북유럽 국가들에게 정말 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본사에서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세대 K9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본사의 대응이었습니다. 중령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 팀이 분석에 들어가죠. 그리고 12시간 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실제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화력 통제 시스템에 작은 오류가 생겼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국 본사에 오류 신호를 보냈죠. 그러자 4시간 만에 한국 기술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기술자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됐어요. 정말 미래적인 서비스였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무기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중령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대해요. 우리가 성공해야 자기들도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형 국제협력의 모델이구나. 일방적으로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 거였어요. 중령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폴란드에서 K9을 현지 생산하는 거예요. 한국과 기술 제휴를 해서 말이죠. 폴란드 방산업체들이 참여해서 부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폴란드도 K9 생산국이 되는 셈이죠. 이게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산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였어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방산업계도 성장하고 한국도 유럽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윈윈 구조였죠. 중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벌써 폴란드 기업 5곳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포신 제작, 전자부품, 차체 조립까지. 폴란드 기술자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6개월간 교육받게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도 폴란드에 와서 함께 공장을 세울 거고요. 정말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동유럽의 K9 허브가 되는 거였어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계속 진화하는 지능형 시스템이었죠. 실제로 훈련 현장에서 K9의 성능을 다시 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포격 정확도는 더 높아졌고 연사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병사들의 숙련도도 놀라웠습니다. 마치 10년간 써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작했어요. 폴란드군 카지미에시 상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써보니 정말 쉬워요. 한국에서 만든 매뉴얼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림과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다른 병사 요제프도 거들었습니다. 고장이 거의 안 나요? 나더라도 간단한 정비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준 정비 툴킷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야누시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추가 주문을 결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K9은 시간이 갈수록 더 똑똑해져요. 계속 진화하는 무기인 셈이죠. 그리고 한국의 지원은 정말 끝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해줘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검토해서 반영해줘요. 이런 파트너를 어디서 찾겠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한번 쓴 나라가 계속 한국을 찾는지, 왜 전 세계가 K9에 주목하는지, 이건 무기가 아니라 미래였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방위 시스템이었죠. 중령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폴란드에서 K9을 현지 생산할 예정이에요. 한국과 기술 제휴를 해서 말이죠. 폴란드 방산업체들이 참여해서 부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폴란드도 K9 생산국이 되는 셈이죠. 단순히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파트너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객국도 만족하고 한국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였어요. 훈련장을 나서며 안제이가 말했습니다. 마르틴, 정말 부러워. 체코도 빨리 K9을 도입했으면 좋겠어. 프랑스 기다리지 말고 말이야. 저도 동감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어요. 21세기 방위력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정해진 날짜, 약속된 품질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반면 프랑스는 어떤가요? 아직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죠.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에 확신했습니다. 체코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요. 더 이상 프랑스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요. 한국이 증명해 보였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요. 체코 정부 내부에선 분열이 일었습니다. 계속 프랑스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결국 제가 포함된 국방자문단이 한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몇몇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첫 번째 시제품이 도착하자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이건 프랑스 것보다 훨씬 강력해. 드디어 체코도 진짜 무기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취재 기사가 나간 후 체코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차이사르는 3년째 소식이 없는데 폴란드는 K9으로 이미 완전 무장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국방장관 페트르 피알라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죠. 장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계속 프랑스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건가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그때는 모두가 자신만만했는데 이제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밀란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우리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페트르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너무 커집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일단 한국과 비공식 접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체적인 계약 논의가 아니라 기술적 검토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비교 분석이 가능할 테니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요. 우선 한국 측에 비공식 접촉을 요청해보죠. 2주 후 한국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관계자들이 프라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거만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겸손하고 성실했죠. 김민준 현대로템 해외 영업본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K9 썬더의 기본 성능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연사 속도, 기동성, 모든 수치가 명확했죠. 그리고 실전 운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터키 시리아 국경에서의 성과, 인도 파키스탄 접경에서의 실적, 호주 합동훈련에서의 평가, 모든 게 데이터로 뒷받침됐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체코군의 전력 증강과 기술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체코 방산업체와의 협력,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 장기적 유지 보수 시스템. 정말 포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 선언을 했죠.
시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3개월간 체코군이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프랑스는 계약금부터 받고 시작했는데 한국은 무료 체험을 제안한 거였죠. 자신감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공식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체코군은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전술 훈련을 진행했고 병사들의 만족도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K9의 포격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당시 저를 비웃었던 군 고위 인사조차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그가 옳았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보내온 K9 시제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본계약 추진을 결정했어요. 프랑스와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위약금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체코의 안보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체코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였어요. 3년간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죠. 한국과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한국 대표단이 왔어요. 현대로템, 한화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총 15명이었습니다. 협상은 정말 빨랐어요. 한국 측이 워낙 준비를 잘 해왔거든요. 체코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K9 자주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포병 전력 강화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K9 자주포 12대, K프렘 탄약 보급차 20대, 지휘 통제 차량 8대, 정비 장비 일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까지 총 15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체코 방산업체와의 협력도 제안했어요. 일부 부품을 체코에서 생산하는 방안, 체코 기술자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한 차세대 무기 개발, 정말 포괄적인 협력이었죠. 김민준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체코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해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체코의 방산 기술도 우수하니까 서로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일방적으로 팔기만 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함께 성장하려고 했어요. 계약서에는 정말 놀라운 조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납기 보장 계약 후 18개월 내 첫 배치 완료, 지연 시 위약금 지급, 성능 보장 약속된 성능 미달 시 무상 교체 또는 전액 환불, 교육 지원 한국 전문가 20명이 6개월간 체코 상주 교육, 기술 지원 20년간 24시간 한라인 운영, 12시간 내 대응 보장, 업그레이드 신기술 개발 시 우선 적용 비용은 한국 부담, 정비 지원 체코 내 정비센터 설립, 부품 공급 20년 보장, 기술 이전, 핵심 기술 제외 일반 기술은 체코에 이전, 현지 생산 3년 후 체코 내 일부 부품 생산 시설 구축. 이런 조건들은 프랑스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특히 성능 보장 조항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명중률 95% 이상, 고장률 0.5% 이하, 가동률 98% 이상. 이 조건을 못 지키면 전액 환불까지 해준다는 거였어요. 페트르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봅니다. 정말 고객 중심으로 만들어졌네요. 김민준 본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성공이 곧 저희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계약 체결식이 열린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체코 국방부 대회의실이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어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 특별 제작된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죠. 한국 대사, 체코 국방장관, 양국 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언론진도 대거 참석했어요.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밝았어요. 특히 한국 대사 김태영 공사는 정말 뿌듯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체코 양국 관계사의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에요. 장관이 서명하며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체코 국방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3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한국과 함께 더 강한 체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르틴 코바르 기자께서 3년 전 K9을 처음 제안해 주셨죠. 그때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옳은 길을 찾게 됐습니다. 언론인의 해안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인정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김민준 본부장도 진심 어린 답사를 했습니다. 체코의 안보는 곧 유럽의 안보입니다. 저희도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어요. 체코군이 K9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기자님의 통찰력에도 깊이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희가 체코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서명이 끝나고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밀란 장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르틴, 정말 미안했다. 3년 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네가 옳았고 우리가 틀렸다. 이제라도 바로 잡게 되어 다행이야. 동료 기자 파벨도 축하해줬습니다. 마르틴, 정말 대단해. 3년 전 회의실에서의 외로운 싸움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 진짜 기자다운 해안이었어. 계약 체결 후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선발대가 파견됐어요. 이창호 팀장을 비롯해 총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포병 전술 전문가, 정비 기술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교육 훈련 전문가까지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왔어요. 이들은 체코군 기지 내에 별도 시설을 마련해서 상주했습니다. 정말 체코군과 함께 생활하며 완벽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단순히 조작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K9의 설계 철학부터 시작해서 각 부품의 역할과 원리, 전술 운용법, 정비 요령, 안전 수칙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교육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맞춤형 교육이었어요. 체코군의 특성과 작전 환경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이었죠. 이창호 팀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체코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평지 포격과는 다른 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사진 지형에서의 포격법을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또한 체코의 기후 특성도 고려했어요. 습하고 추운 겨울철 운용법도 별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체코군 병사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요시프 상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런 무기를 갖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강해진 기분이에요. 다른 병사 파벨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정말 친절해요.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설명해 줘요. 그리고 체코어도 몇 마디 배워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토마시 상병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배우니까 정말 쉬워요. 모든 게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화면도 그래픽으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기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후 정확히 12개월 만에 첫 번째 K9 자주포가 체코에 도착했어요. 약속보다 6개월이나 빨랐습니다. 한국의 약속 이행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였죠. 도착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군 간부, 언론진,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한국의 K9을 보고 싶어 했어요. 저도 취재차 참석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년 반 전 회의실에서 제가 제안했던 K9이 드디어 체코 땅을 밟은 거였거든요. 거대한 트레일러에서 내려지는 K9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검은색 위장문 위에 우람한 포신, 최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밀란 장군이 기자들 앞에서 특별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인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3년 전 마르틴 코바르 기자가 K9을 제안했을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한국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보니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그가 완전히 옳았습니다. 제가 틀렸고 그가 맞았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3년간의 서러움과 답답함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모든 기자들과 참석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거였으니까요. 첫 번째 K9이 도착한 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교육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론 교육부터 실습, 실전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죠. 3개월 후
첫 번째 실탄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저도 특별히 참관할 수 있었어요. 체코군 병사들이 K9을 능숙하게 조작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포격 정확도는 완벽했어요. 2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죠. 연사 속도도 빨랐습니다. 분당 6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기동성도 뛰어났습니다. 포격 후 진지 이동이 30초 만에 완료됐죠. 페트르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주포를 갖게 된 기분이에요. 프랑스를 3년간 기다린 게 아깝지 않아요. 한국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책이 나왔어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나오면 즉시 적용해줬죠.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였습니다. 6개월 후 체코군의 K9 운용 능력은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어요. 다른 나라 군 관계자들이 체코의 K9을 보고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숙련됐냐고 물어봤어요. 야누시 중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정말 완벽했어요. 단순히 무기만 준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돼줬죠.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체코군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도 완벽했던 거죠. 이제 체코는 K9으로 무장한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선견 지명이 인정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어요. 3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K9이 도착한 지 3개월 후 체코군의 첫 공식 시연회가 열렸어요. 나토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죠. 저도 특별히 초청받아 참석할 수 있었어요. 시연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체코군의 K9 자주포 12대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각 완벽한 위장 무늬와 함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체코군 병사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어요. 3년 전 프랑스 무기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시연이 시작되자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목표물은 25km 떨어진 가상적 진지였어요. 체코군 포병 지휘관 프란티셰크 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력 집중 목표 구역 알파. 12대의 K9이 동시에 포신을 목표 방향으로 돌렸어요. 화력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발사. 12발의 포탄이 동시에 발사되는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굉음이 대지를 뒤흔들고 하늘을 가르는 포탄들의 궤적이 장관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시간에 목표 지점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2발 모두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참관한 나토 관계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미군 포병사령관 제임스 휘튼 대령이 말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군요. 이런 집중 화력은 처음 봅니다. 독일군 관계자도 놀라워했어요. 우리 PZH-2000보다 훨씬 정밀해 보이는데요. 체코군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시나리오가 주어진 거였어요. 적의 방역으로 즉시 진지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체코군 병사들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포격 중단, 즉시 진지 이동. 12대의 K9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장과 이동, 새로운 진지 전개까지. 모든 과정이 5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완벽한 포격을 실시했어요. 이번에는 이동 중인 목표물을 타격하는 고난도 사격이었습니다. 역시 100% 성공이었어요. 참관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체코군 병사들의 숙련도였어요. 마치 10년간 K9을 운용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교육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알 수 있었죠. 시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네스터사 대표 피에르 마르텔이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이런 성능이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가요? 초기 몇 달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프란티셰크 대위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간 운용해본 결과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한국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덕분이죠.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가 까다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유지 비용은 어떤가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비용이 많이 들면 문제죠. 이창호 한국기술팀장이 정확한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기존 무기 대비 30% 절감됩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인력도 적게 들고요. 예방정비 시스템으로 고장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관계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인력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체코군 교관 얀소령이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빠릅니다. 기존에는 1년 걸리던 교육이 3개월로 단축됐어요. 시뮬레이터와 VR 훈련 시스템 덕분이죠. 그리고 매뉴얼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시연회가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에나토 동맹국 참모들,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체코의 성공을 축하했죠. 미군 참모 휘튼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당신의 해안이 놀랍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이 결과를 예견했다니. 정말 탁월한 군사 전문가시군요. 독일 국방부 관계자 한스 밀러도 인정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연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독일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깊었던 건 밀란 장군의 공개적인 사과였어요. 장군이 마이크를 잡고 모든 참석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3년 전 마르틴 코바르 기자가 K9을 제안했을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신뢰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그가 완전히 옳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3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한 전문가의 해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3년간의 모든 서러움과 답답함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체코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었어요. K9과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체코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거였으니까요. 리셉션이 끝나고 김민준 본부장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틴 기자님, 한국 본사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K9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 사건은 유럽 전체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무기 구매는 브랜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가 진짜 함께 싸워주는가,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 그 신뢰가 더 중요했습니다. 프랑스는 고개를 숙였고 한국은 유럽 군사전장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전쟁은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가 이긴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체코의 K9 도입이 확정되고 실제 운용이 시작된 후 파급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히 체코가 좋은 무기를 하나 얻은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유럽 전체의 군사 균형과 인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프랑스였습니다. 체코가 차이사르 계약을 파기하고 K9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프랑스 방산업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파리의 네스터사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장 피에르 뒤퐁 부사장이 해고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프랑스 국방장관이 급히 프라하를 방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체코는 한국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공식 선언한 상태였거든요. 프랑스 르피가로 신문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동유럽에서 밀려나는 프랑스 방산업, 한국에게 유럽 시장을 내주나.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체코의 K9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독일 국방부가 한국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도 자국 PZH-2000 자주포의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K9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거였죠. 네덜란드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K9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어요. 벨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가까웠던 나라인데
이제는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방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고려한다는 것이었죠. 이제 한국 무기는 유럽에서 완전히 다른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신생 방상욱의 제품이 아니었어요. 유럽 전통 무기들과 당당히 경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된 거였죠. 그 변화를 가장 실감한 건 유로사토리 2024 전시회에서였습니다. 2년마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였어요. 저는 취재차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어요. 각국 국방장관, 군 고위 간부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았죠.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부스 앞에는 항상 2,03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반면 프랑스 네스터나 독일 라인메탈 부스는 예전만 못했어요. 방문객들이 확연히 줄어든 게 눈에 보였죠. 저는 한국 현대로템 김민석 이사와 다시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김 이사의 답변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체코 성공 사례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럽 고객들이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지 물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의가 들어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성능보다는 토털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교육, 정비,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기적 관계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단순히 사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원하시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전시회 기간 중 가장 주목받은 이벤트는 한국의 세미나였습니다. 21세기 방산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어요. 김민준 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섰는데 청중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김 본부장은 한국의 방산 철학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안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지원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한 이유가 뭔가요? 김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죠. 독일 관계자도 질문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그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보통은 핵심 기술을 숨기려고 하는데 김 본부장의 답변은 철학적이었습니다. 기술은 함께 발전시켜야 더 강해져요. 고객국의 역량이 높아져야 우리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지속 가능한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개별 미팅을 요청했어요. 정말 뜨거운 관심이었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무기 분야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유럽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방산까지. 한국이 유럽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은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체코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K9 도입 이후 체코 방산업계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체코 기업들도 기술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현지 부품 생산, 정비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까지 체코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체코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체코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우리도 이제 방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처음 제안했던 K9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의 안보 구조 자체가 다변화된 거였어요. 예전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 강국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한국도 중요한 파트너가 된 거죠. 이건 단순히 무기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변화였어요. 한국의 성장이 유럽의 선택권을 넓혀준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그것이 21세기 국제협력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였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으니까요. 지금도 마르틴 코바르는 그 회의실 순간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한국 무기를 조롱하던 그 장면을요. 한국이요, 정말요. 프랑스 차이사르가 있는데 굳이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실전 배치하자는 거예요. 그때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돌아 진실을 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닌 믿음을 팔았습니다. 제품이 아닌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계약이 아닌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계약 후 1년 만에 완벽한 무기를 받았습니다. 24시간 지원, 완벽한 교육,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체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을 끝내고 진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프랑스의 배신과 한국의 진정성,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습니다. 이제 독일도, 네덜란드도, 벨기에도 한국을 주목합니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조차 한국에게 배우려 합니다. 무기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계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철과 화약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사는 것입니다. 20년을 함께할 동반자를 얻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름값을 팔았습니다. 독일은 전통을 팔았습니다. 영국은 권위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르틴 코바르의 선견 지명이 옳았습니다. 3년 전 그 회의실에서 홀로 외쳤던 목소리가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한국을 가장 먼저 알아본 그가 옳았다고. 만약 그때 그의 말을 들었다면 체코는 3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뢰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브랜드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파트너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여는 이름. 대한민국,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배우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따르는 나라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상생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국의 승리는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세상, 신뢰가 승리하는 시대, 파트너십이 경쟁을 대신하는 미래,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겸손하게, 세계의 파트너로서, 인류의 동반자로서, 미래의 선도자로서, 이것이 바로 K9이 보여준 진짜 기적입니다. 무기의 기적이 아닌 신뢰의 기적, 기술의 승리가 아닌 마음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